자, 이제 우리 권리 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권리와 의무를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이제 법률 관계라는 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률 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과 이제 맺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회생활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 사회생활 관계는 네, 이제 크게 이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법률 관계와 법률 관계와 인간 관계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률 관계는 뭐고 그럼 인간 관계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법률 관계는 어떤 이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고 인간 관계는 그렇지 않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통상 친구와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는 건 그냥 일반적인 인간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친구의 부동산을 내가 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 아파트를 내가 사기로 했어요. 그럼 계약을 할 때 평소에 친구와 나는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니까 이게 이제 법률관계, 인간관계가 아닌 법률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관계는 뭐예요? 법률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니면 내가 이제 친구 부동산을 사기로 했을 때, 나와, 이제 나의 친구가 있는데, 둘 다, 그러면 갑자기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나는 뭐 이제 그 소가 되고 친구는 뭐 개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인간관계가 아니라면 뭐 소나 개의 관계가 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라고 하지만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를 나누는 거는 좀 뭐랄까 그냥 일상적인 어떤 그 언어의 뉘앙스에 기초한 거고요. 사회생활 관계, 사람이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생활 관계가 모두 인간관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법률관계가 아닌 흔히 우리 인간관계라고 부르는 이 관계는 뭐냐? 이거는 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라면, 법률관계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라면, 인간관계는 흔히 인간관계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네, 법에, 법적인 게 아니죠. 법에 밖에 있는, 그래서 법외적 생활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제 그러니까 사회생활 관계는 사실상 인간관계와 같은 말이고, 사회생활 관계는 법률 관계와 그리고 법외적 생활 관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외적 생활 관계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다루지를 않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 어떤 뭐랄까 친구 관계, 친지 관계, 뭐 가족 관계, 애정 관계, 우의라든가 뭐 예의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다루게 되는 문제는 이 법률 관계,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법률 관계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이제, 예를 들었던 게 바로, 그건데요. 이제 아주 우리 이제 착한 김군이 있어요. 김군이 있었고, 우리 그 김군 옆집에 사는 박씨 아저씨가 계셨죠. 어,
아주 이제 둘이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이제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박씨 아저씨는 서점을 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김구는 박씨 아저씨 가게에서 책을 교재를 민법 총칙 교재를 사기로 했습니다. 교재를 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반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재에서 그 박씨 아저씨한테 교재를 사고, 이거 얼마냐면 3만 원이에요. 3만 원짜리 교재를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군이 박씨 아저씨 가게에서 교재를 가지고 가면서 대금은 아저씨 대금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외상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김군이 이렇게 이제 교재 대금을 이 3만 원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또는 박씨 아저씨가 교재 대금인 3만 원을 받고 교재를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가 있고, 다른 경우에 둘 사이는 아주 친한 사이인데 김군이 그 박씨 아저씨한테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들었는지 인사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씨 아저씨가 저런 참 예의가 없는 녀석 하면서 이제 김군을 불러서 막 혼내는 그런 관계. 인사 좀 제대로 하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교재 대금을 갚지 않거나 또는 교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렇죠?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강제 이행이라고 하는데요. 3만 원을 안 갚으면 3만 원을 이제 강제적으로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교재를 주지 않으면 교재를 이제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교재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받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사를 안 했다. 인사를 안 했으니까 인사를 잘 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냐. 김군이 인사를 안 해요. 박씨 아저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을 불러요. 김군이 참 싸가지 없이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제 형사 처벌을 해주세요, 이렇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응,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으니까, 예의가 없는 녀석이니까 교도소에 보내든 뭘 하든 좀 혼을 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하죠. 왜 못하는 거죠? 왜 못하는 거죠? 자, 인사를 안 했다. 근데 인사를 해야 한다. 물론 이제 인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웃 간에 착하게 또 이제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건 맞는데,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게 나한테 어떤 법적으로 강제되는, 법적으로 내가 강제받고 있는가? 나는 꼭 그 박씨 아저씨한테 인사를 해야 되고, 인사를 안 하면 어떤 법적인 제재가 예컨대 교도소에 간다거나 벌금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제재가 가해지는가?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법외적 생활관계예요. 이게 이제 법외적 생활관계, 그냥 인간관계라고 부르는 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하더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또 이런 걸 어긴다고 해서 뭐 이제 형사 처벌을 받는다거나 또는 뭐 강제적으로 이행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는 교재를 사고 파는 이 계약에서 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보면 일단 서로 이제 교재를 팔고 사는 계약을 했다라고 해봐요. 계약을 했어요. 그럼 김구는 뭘 할 수가 있죠? 김구는 그 박씨 아저씨한테 교재를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김구는 또 뭘 해야죠? 그렇죠. 교재 대금 3만 원을 3만 원을 줘야 하죠. 무엇 해야 합니다. 반대로 박씨 아저씨는 3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3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대신에 교재를 줘야만 해요. 잘 보면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얽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권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권리 의무라는 게, 즉 법적으로 그 연결된 그 생활관계에는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다. 그 속에는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의 사회생활 관계 중에 이것처럼 권리와 의무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그죠? 그런 것을 바로 이제 그 법률 관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법률 관계라는 말은 이게 이걸로 쓸게요. 레이츠 페어 헬트니스라는 이제 이 독일 말인데요. 독일 말의 번역어입니다. 요거를 이제 법률 관계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요 페어 헬트니스는 영어로 릴레이션을 말합니다. 그럼 요게 이게 이제 법률이냐? 근데 법률이라는 표현은 따로 있거든요. 법률은 레이시가 아니라 게제츠라고 해요. 게제츠. 이게 이제 법률이에요. 법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액트죠. 액트. 영어로 하면 액트인데, 자, 그럼 이거는 뭐죠? 이거 리스트. 요거는 잠깐 얘기했었나요? 이거는 법 또는 권리입니다. 법 아니면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데어 캄프 폰 레슈트 이런 말이 있어요. 루돌프 폰 예링이에요. 루돌프 폰 예링. 루돌프 폰 예링. 그래서 이건 투쟁. 그럼 요건 뭐냐? 그죠? 이게 안 나오는군요. 나올까?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법을 위한 투쟁 또는 권리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향한 투쟁, 권리를 위한 투쟁, 뭐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법이죠. 법, 관계 또는 권리, 관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법관계라는 말보다는 권리관계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사실상 법의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권리의 의무가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페어 헬트니스는 권리관계 또는 이게 이제 의무가라는 말을 추가해서 권리 의무 관계라고 부르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사실 이제 일본 학자들이 좀 번역을 했어요.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요거를 법률 관계라고 이렇게 좀 번역을 이거를 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건 정말 이제 번역의 잘못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뭐랄까 좀 다른 마치 이제 다른 뉘앙스를 주는 그걸로 이제 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표현이 어떤 번역이 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하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번역이 잘못됐지만 그냥 이렇게 이제 법률 관계라는 명칭이 굳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라는 용어를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권리 관계라는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률 관계가 그럼 뭐냐? 이렇게 또 이제 학설 대립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법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 어떤 생활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법적 생활 관계가 바로 이제 법률 관계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권리 의무의 총체로서 당사자 사이의 연계 관계이다. 해서 뭐 이렇게 법적 연계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법적 생활관계설, 법적 연계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다라고 설명들을 하는데, 사실상 법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권리 의무의 총체로서 당사자 사이의 연계관계하고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지. 결국에 같은 얘기잖아요. 말만 바꿔서 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그래도 이제 수험생들을 좀 어떻게 보면 골탕 먹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학자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 후학들 또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좀 곤란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 관계와 그 속에 있는 권리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권리 이렇게 씁니다. 권리. 그죠? 요거는 이익이란 뜻이에요. 이익. 여기 보면 요게 벼화자거든요. 벼화자고 요거는 칼이에요. 칼날. 그죠? 그래서 벼 이삭을 잡고서 거기다 칼날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벼 이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긴 이제 낫 같은 거죠. 낫 같은 거 딱 대고 있으면은, 그죠? 칼로 이렇게 이제 벼 이삭을 딱 자르면 요거는 내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롭다라는 뜻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로울 이자, 이건 이롭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 권자는 뭐냐? 요 권자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이제 어떤 저울을 의미하는데, 저울추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저울 있잖아요. 이런 저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저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저울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네, 디지털 저울과 아날로그 저울이 있습니다. 근데 네, 맞긴 하죠. 디지털 저울과 아날로그 저울이 있긴 한데 맞긴 한데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이런 저울이 있어요. 이런 저울. 이제 여기 이제 고리예요. 고리가 달려 있고 여기다가 이제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갈고리 같은 게 이렇게 물건을 걸 수 있는 갈고리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저울추를 다는. 그래서 이 저울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이제 그 물건을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어요.
이런 저울이 있고, 또 하나는 색깔을 좀 바꿔서 볼게요. 이런 저울이 아니라 이런 저울이에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가운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그죠? 이게 조금 자, 다시 자,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돼. 자, 이렇게 이제 접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한 저울. 그죠? 여기다가 이제 재는 물건을 올려놓으면 여기다 추를 올려가지고 무게를 재는 그런 저울이 있죠. 그죠? 보통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수평 저울, 천칭, 그죠? 천칭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칭. 그래서 자, 뭐냐면 저울은 이런 저울, 이런 저울과 이런 저울과 그 다음에 또 요런 저울을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이 저울을 바로 권이라고 해요. 권. 이 저울을 권이라고 하고 이 저울을 형이라고 해요. 형. 이렇게 하나? 형. 이렇게 하죠. 형. 우리가 이제 형평할 때 그 형이에요. 형. 그래서 권형이에요. 두 개. 그래서 권형이라고 하잖아요. 권형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저울을 뜻하는 말이에요. 권형, 저울을 뜻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양 언어에서 법을 가르치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울과 이 저울을 합쳐서 권형을 라고 쓰고 이거를 이제 이 법을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저울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권이라는 저울은 이게 형이라는 저울부터 설명을 할게요. 형이라는 저울은 이게 무게가 똑같아야지만 수평을 이뤄요. 그죠? 여기와 여기가 무게가 똑같아야지만 수평을 이뤄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평등 또는 형평, 평등과 형평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평등과 형평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저울은 이게 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추를 왔다 갔다 하면 이 저울 막대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평형을 이루면서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평형을 이루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대략 그 수평을 맞춘 것 같으면 그냥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울보다는 그런 예를 좀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부피를 재는 거 있죠. 부피를 재는 말.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제 말통이라고 해서 이런 통에다가 그 부피를 쟀어요. 이렇게. 부피를 쟀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콩이나 쌀을 손님이 쌀을 사러 왔어요. 쌀을. 이게 한 말이야, 한 말. 그러면 쌀을 담아줄 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그냥 이렇게 담아줘도 이거 한 말이에요. 그죠? 평평하게 담아줘도 한 말이야. 이거 한 말. 그리고 좀 저기 한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담아줘요. 이렇게 높게 싸서 이렇게. 이것도 한 말이에요. 왜 말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한 말이야, 한 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줄 때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오면은 그냥 설렁설렁 담아가지고 이게 쌀이 이렇게 이제 좀 성기게 잘 떨어져 있게 그렇게 담는데 많이 주고 싶으면은 여기를 이제 발로 막 툭툭 차는 거야. 발로 툭툭 차면 쌀이 막 안에서 다져져 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줘도 이게 한 말이죠. 그러면 누구 마음일까요? 한 말을 이렇게 조금 주느냐 아니면 많이 주느냐, 이거는 이 말질을 하는, 여기다가 쌀을 담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평형을 이루는 상태도 있지만 그것보다 약간 못 미치는 상태에서도 그냥 무게를 그만큼을 이제 취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의 재량이 있는 거지, 재량. 그리고 이 재량이 있는 거는 누구 마음일까요? 저울질 하는 사람 마음이죠. 저울질 하는 사람이 그냥 챙겨서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울질 하는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저울권자인데 이것 역시 힘권자로 쓰입니다. 힘권. 그래서 권세권 또는 권력권, 권세, 권력,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권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권리라고 하면 뭘까요? 권리가 뭐냐? 권리 아까 이렇게 썼잖아요. 권리. 그죠? 권리. 그러면 이거는 이익이라고 했고, 요거는 힘이라고 했죠. 힘. 지금 말뜻은 그래요. 응? 힘. 그리고 리는 이익.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동양 언어 한자의 뜻이 이렇다는 거고, 이제 권리가 뭐냐?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논쟁이 되어 왔었는데요. 권리, 이제 영어로는 right인데 우리가 이제 영어가 아니라 이제 독일어나 이제 프랑스어와 관련이 돼 있는, 그래서 거기선 레이츠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뜻도 있고 권리라는 뜻도 있어요. 프랑스어는 그죠? 드화라고 해요. 드화. 프랑스. 그래서 이 언어들, 영어가 아닌 이 독일어나 프랑스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는 이거를 법과 권리를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영어에서, 그러니까 영미법에서 법과 권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체계가 돼 버렸는데, 어쨌든 권리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요. 권리는 의사의 지배이다라고 보는, 이제 의사의 지배이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힘, 지배, 힘이라는 거죠. 힘.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비니라는 학자예요. 독일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프레드리히 칼 폰 사비니. 그래서 이 사람은 1779년에 태어나서 1779년에 태어나서 1861년까지, 이렇게 1861년에 이제 사망을 한 상당히 옛날 사람이죠. 18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사람입니다. 사비니. 유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그러니까 권리가 뭐냐? 그건 특정한 이익의 이익을 향유한다. 향유는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예링이라는 학자입니다. 예링. 루돌프 폰 예링이에요. 루돌프 폰 예링. 이제 권리를 위한 투쟁, 법을 위한 투쟁을 쓴 사람인데, 그래요. 1818년. 약간 이제 사비니보다 늦게 태어났죠. 1818년에 태어났어. 1892년에 사망한, 역시 19세기 학자죠. 19세기 학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란, 이게 이제 두 개를 이제 합치는 거예요. 이제 두 개를 합친 거야. 절충설. 그래서 권리란 법이 인정한 힘이다.
그거를 레이츠 마흐트라고 해요. 레이츠 마흐트. 그래서 레이츠 마흐트. 권리 법력. 그래서 권리란 법이 인정한 힘이다. 법이 인정한 힘. 그래서 권리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 의사의 지배를 말한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권리법력설입니다. 권리법력설. 요거는 에네케루스라는 학자가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에네케루스는 1848년에 태어나서 1928년에 사망했으니까 역시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서 활동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학설 대립이 이렇게 있었는데, 현재는 이 권리법력설이 통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권리의 뜻은 바로 어떤 특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이 법이 인정한 어떤 힘, 요거를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권리의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아무도 여기 반대하는 견해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게 권리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는 뭐냐? 그래서 이제 권리는 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권리는 힘이다. 권리는 힘이에요. 그렇다면 이 의무는 뭐냐? 의무는 그렇죠? 힘이 있으면 힘에 어떤 구속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힘이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구속시키는, 그러니까 딱 제한하는, 구속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힘에 의해서 구속받는 거, 바로 그게 의무예요. 그래서 이 권리에 의해서 구속받는 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의 뜻은 법률상의 구속을 말해요. 그래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어떠냐, 그 사람의 의사가 뭐냐, 이런 건 전혀 따지질 않아요. 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저희가 없어요. 이제 구속받는 거죠. 그러면 권리와 의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권리의 반대는 의무이고 의무의 반대는 권리이다. 맞는가 틀리는가? 아닙니다. 땡, 틀렸어요. 권리의 반대는 의무가 아닙니다. 자, 의무는 구속을 받는 거잖아요. 구속을 받는 거니까 구속을 받지 않는 게 의무의 반대가 되겠죠. 즉 구속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 해방되는 거.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의무의 반대이겠죠.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뭘까요? 옛날에 이제 이게 노예들이 있었죠. 노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들, 이렇게 생각하는 노예들 보면은 막 전부 목에다가 쇠사슬을 두르고 다리에 큰 어떤 쇠 구슬 같은 거를 칭칭 감고 있고 꽁꽁 묶여 있고 막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서 일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한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아주 흔한 적이 아니었고요. 뭐 이제 그런 어떤 저희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좀 뭐랄까 그렇게 흔한 적이는 아닙니다. 그냥 노예라고 이렇게 꼭 막 이렇게 채찍이 맞아가면서 꽁꽁 묶여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쨌든 노예라고 생각하면 이제 발에다가 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노예를 풀어준다는 건, 노예를 풀어주는 건 그 쇠사슬을 끊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쇠사슬을 끊어주는 거, 그거를 리베르라고 해요. 리베르. 이거. 리베르. 그러면 이제 이게 노예의 사슬을 끊어주는 거야. 노예의 사슬을 끊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예 상태에서 사슬을 딱 끊어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바로 자유민이 되잖아요.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 그래서 이 노예라는 구속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해방이에요. 그래서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게 해방이에요.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게 해방이고, 반대로 이제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 그게 해방인 거고. 네? 그래서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면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리베르에서 왔으니까 자유는 뭐예요? 리버티, 그죠? 리버티, 영어로 하면. 그래서 라틴어로 하면 리베르타스예요. 이거. 리베르타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 리베르타스, 그죠? 여기 학교 교훈에도 있잖아요. 리베르타스. 자유라는 뜻입니다. 리버티, 자유. 그러면 해방은 역시 리버라치옹, 리베라시옹. 그래서 리버레이션, 이게 이제 해방이에요. 그래서 해방이 리버레이션이 되면 이제 리버티가 생기는 거예요. 리버티가 를 얻기 위해서 바로 리버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방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 거고, 자유를 얻으면 그게 해방되는 건데, 그래서 의무의 반대는 뭐냐? 의무의 반대는 바로 의무가 구속이니까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뭘까요?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게 바로 이렇게 이제 구속, 의무, 그리고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자유죠. 자유.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 개념의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권리와 의무와 자유의 어떤 이 삼각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어떤 뭐랄까 개념이랄까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민사관계가 규율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자유는 진짜 해도 되고, 계약 자유의 원칙처럼 그거는 정말 그 사람에게 맡겨진 거예요. 자유로운 거기 때문에 꼭 뭐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저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규율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가 어떤 규정을 둔다거나 그럴 필요는 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어떤 태도는 결국에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규율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한쪽이 권리가 있으면 다른 쪽은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둘 다 규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권리에 대해서 규율을 하면 의무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거고, 의무에 대해서 규율을 하면 권리도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쪽에 이제 치우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로 우리는 권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의무는 무시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권리를 얘기하면 반드시 이제 항상 의무가 쫓아다닌다는 거죠. 의무가 이제 권리를 따라다니니까 의무는 따로 규율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하지 않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의무까지 동시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권리라고 했는데 권리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 네, 권자는 이제 이렇게 쓸게요. 뭐냐면 이게 약자인데 편하게 이제 권리 이렇게 쓸게요. 약자입니다. 약자. 권리. 네, 권리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먼저 권한이 있어요. 권한. 요거는 뭐라고 했죠? 법이 인정한 힘이라고 했죠? 법이 인정한 힘. 권한. 역시 권한도 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권능. 권능이라는 게 있어요. 권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원. 이런 게 있습니다. 권원. 자, 그래서 권한, 권능, 권원 이런 게 있어요. 권한은 뭐냐? 권한은 뭐냐? 이거는 어떤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권한, 자격.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지위에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지위에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힘, 그래서 어떤 그 자격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게 이제 대리권, 나중에 대리권 나와요. 대리권. 그 다음에 어떤 대표권, 법인 대표이사의 대표권 이런 것들이 권한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권능은 권리가 힘이라고 했잖아요. 권리가 힘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주 큰 힘이에요. 큰 빅 사이즈죠. 빅 사이즈 큰 거야. 그래서 잘 보면 이 힘이 쪼개져 있어요. 자잘한 걸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이때 요 자잘한 거 요거를 권능이라고 해요. 즉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어떤 세부적인 힘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보면 소유물을 쓰는 거죠. 수익,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 누구한테 팔거나 뭐 없애버리거나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소유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에 이 전부를 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소유권에 작은 거, 사용할 수 있는 거, 수익할 수 있는 힘, 처분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바로 권능이라고 해요. 소유권에 속해 있는 이 작은 세부적인 힘들 이런 것들을 권능 이렇게 부릅니다. 권능. 자, 그 다음에 권원. 권리의 힘의 원천인 거죠. 힘의 뭐 이런 원자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힘을 정당화시켜주는 어떤 원인 이런 걸 말해요. 원인 이런 것들을 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처럼 이건 권리와는 좀 권한, 권능, 권원 요거는 권리와는 성질을 좀 달리하는 건데 그렇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법률가들이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좀 정확하게 개념들을 사용할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일상 용어처럼 뭉뚱그려서 막 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인데 권한을 뭐 권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권능을 또 권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그런 저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원래는 구분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잘 구분하지 않고 막 서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뭐 이제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권리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